자, 초기 원시 세포가 그렇게 저절로 생겨났다라는 그러한 이제 설정 아래에서 그 후에 이제 그러면 그 원시 세포로부터 모든 지구상에 지금 현재 현존하는 세포들이 이렇게 전부 계속 그 후손으로서 진화되어 왔다는 것인데, 일단 그러면 초기의 모든 세포들은 어떤 형태의 세포인가? 세포라는 것을 볼 때 딱 두 가지 종류의 세포밖에 없다라고 지금 그 이외의 다른 세포는 지금 현재까지 발견되고 있지 않으니까 하나는 원핵 세포라고 하는 이 프로캐리오틱 셀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그 원핵 세포에 대비되는 것이 이제 유캐리오틱 셀이라고 하는 진핵 세포라고 해서 근데 일단 초기 원핵 세포들은 원핵 세포였음이 분명하다. 일단 원핵 세포와 진핵 세포를 일단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일단 원핵 세포는 무엇이냐 하면 프로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가 before라는 얘기거든요. 프로라고 할 때, 그러니까 캐리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핵이라는 뜻인데 핵이 있기 전에 있던 세포라는 그런 어원입니다. 그래서 핵과 세포 소기관이라고 하는, 핵과 세포 소기관이라고 하는 오가넬이라고 하는 무슨 미토콘드리아라든가 뭐 골지라든가 뭐 소포체라든가 하는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들이 전혀 없는 그런 세포를 원핵 세포라고 합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마치 여러분들이 원핵 세포와 진핵 세포를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우스꽝스럽긴 하지만 뭐 어쨌든 모든 것을 전혀 모르는 백지 상태라고 가정을 하고 강의를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전형적인 원핵 세포의 모양 중에 하나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장균이라고 하는 이콜라이. 대장균이 지금 원핵 세포의 대표적인 그런 종류의 하나인데, 그 이콜라이가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림으로 마치 만화처럼 형상화하면은 이제 이런 원핵 세포는 DNA, 그들의 유전 물질인 DNA가 있지만 핵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 안에 있는 또 하나의 세포 안에 있는 유전 물질, 유전체라고 하는데, 그 유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의 또 다른 막이거든요, 핵이. 그러면서 그 막에 의해서 주머니 안에 또 하나의 주머니가 있는 것 같은 그 핵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무슨 뭐 세포막과 같은 막은 맨 바깥에 있는 그 세포막 하나가 전부인 것이죠. 그리고 그 나머지는 전혀 그다지 주목할 만한 어떤 이 구조물이 세포 안에 존재하지 않고 있는 그런 형태. 길이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이 지름이 약 1마이크론이라고 하는, 이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는 것은 1미터의 100만 분의 1 크기의 아주 작은 사이즈. 그 정도가 이제 대표적인 전형적인 원핵 세포라고 할 수가 있고, 그것을 또 다른 형태로 이제 카툰화 시켜서 단면을 굳이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적인 모습보다 그냥 전형적인 세포라고 하는 둥그런 모양 안에서 표현을 하고자 하면 그냥 아무 것으로도 둘러싸이지 않는 그들의 이 유전 물질인 이제 원핵 세포 이 염색체라고 하죠. 유전 물질.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전혀 안 보이고, 이게 뭐지? 마치 작은 알갱이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이, 그들에게도 리보솜이라는 것은 있어서, 이 많은 리보솜들이 그들, 이제 단백질 합성 기능을 제공해주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반면에 그와 대비되는 종류의 세포인 진핵세포는 여기 보이는 이 진핵세포 eukaryotic cell 일단 세포막이 전형적인 실제적인 전자현미경 사진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세포막 맨 바깥에 있는 세포막과 이 안에 있는 일단 제일 크게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이 또 하나의 막이 보이는 요 핵막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뉴클리우스 핵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듯이 membrane enclosed라고 해서 막으로 둘러싸인 하나의 경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핵 안에 보면은 이제 엄청나게 큰 부피의 DNA가 있고 그들에게 있어서 일단 크기가 큰 거죠. 아까 이 진핵 원핵 세포의 경우에는 1마이크로 정도가 그 세포의 그 지름을 완전히 다 작은 쪽 지름이죠. 좁은 쪽 지름을 다 커버하고도 남았지만 이것은 좋게 한 10배 정도는 더 커 보입니다. 이 세포의 지름이 그만큼 전형적인 일반적인 진핵 세포들은 원핵 세포에 비해서 그 크기가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오가넬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작은 다른 이게 뭐냐 얘네들은 도대체 이런 것들이 지금 보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들은 일단 특징이 membrane enclosed라고 해서 막으로 둘러싸여요. 그러니까 세포막 안쪽에 여러 가지 또 다른 추가적인 핵뿐만이 아니라 핵도 이제 막으로 둘러싸인 존재인데 또 다른 막으로 둘러싸인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들이 존재하는 것이 또 다른 하나의 진핵세포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하겠지요. 그래서 일단 진핵세포는 나중에 좀 더 다시 우리가 관심을 가지기로 하고 일단 원시세포라고 하는 그 저절로 생겨난 그 세포가 우리의 모든 생명체의 공통조상 구실을 했었다고 여겨지는 그 원식세포는 원핵세포일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일단 훨씬 더 이보다 간단해 보이니까 일단 우리가 진화라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그냥 상식적으로 간단한 것에서 훨씬 더 복잡한 형태로 진화 발전이라고 이제 보통 같이 결부시켜서 생각하기가 쉬우니까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게 쓰나 어쨌든 이 태초의 그러한 원시세포는 일단은 이 지금 현재 존재하는 원핵세포의 두 큰 그룹인 세균 영어로 백테리아라고 하는 고세균 아키아 또는 아키박테리아라고 이제 합니다. 아키박테리아. 우리가 고고학이라고 할 때 영어로 이것을 archaeology라고 하듯이 옛날 고리 태고 오래된이라는 뜻이 벌써 아키라고 하면 거기에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균과 고세균을 왜 이렇게 또 따로 둘 다 원핵세포인데 왜 굳이 이렇게 세균과 고세균을 구분을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대답은 둘 다 구분을 해야 할 만큼 큰 차이점이 있으니까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옛날에는 지난 시간에 얼핏 언급을 했던 제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생물학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이제 배워볼 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세균과 고세균을 따로 구분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중간에 이제부터는 서로 갈라치기 해가지고서 그런데 고세균 하면은 여기 이제 대표적인 하나의 고세균의 실제적인 사진이 있는데 이름 자체가 이제 학명이니까 좀 이름이 발음하기가 헷갈려요. 할로페락스 메디테라네아이 라틴어라서 무슨 할로페락스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얘네들이 뭔가 염분이
염분이 많은 그런 서식지에서 사는 그런 생명체인가 보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하나의 단서가 되고, 메디테라네이라고 하는 아마 저쪽 지중해 지역의 어느 지역에서 발견이 됐나 보죠. 그런 식으로 유출을 해볼 수가 있는 건데, 어쨌든 아니 어떻게 이제 원핵 세포가 지금 현재 있는 이 세균과 고세균의 조상,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원핵 세포인 세균이라든가 고세균이라든가 이 친구들이 무슨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은 수십억 년 동안을 이어 내려오고 있으면서 이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옛날 모습 그대로냐? 절대 아니에요. 이들 자체는 이미 그동안의 세월 동안에 나름대로의 진화를 거쳐온 그러한 형태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현재로도 보기에 얘는 아직도 원핵 세포네. 그리고 뭐가 이렇게 원시적이야? 니들 가지고 있는 거는 무슨 뭐 지금 컴퓨터 예를 들어서 컴퓨터 지금 우리가 지금 무슨 윈도우 11이 지금 나왔다 그러고 지금 프로세서가 뭐 이상한 프로세서가 있고, 저는 저 윈도우 쪽 컴퓨터들은 잘 모르긴 하지만 무슨 애플은 M1X 프로세서가 나왔는데 뭐 옛날 어디 지금 파워 PC 프로세서 뭐 그런 걸 지금 얘기하고 있냐 하는 것처럼, 다만 그것은 그냥 큰 오해라고 이제 단언할 수가 있는 것이, 일단은 지금 현재 존재하는 원핵 세포들이 전부 소위 말하는 원시적이라는 프리미티브라고 하는 것으로 치부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단순해 보일지는 모르나 단순하나 단순하다는 것은 그들의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인 것이고, 난 그렇게 사는 게 좋아. 그래서 내가 이 삶을 선택했다. 어쩔래? 하는 것이지, 네가 단순하니까 너는 원시적이다라고 그렇게 절대로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단순함 자체 역시 언급했듯이 오랜 세월 동안의 나름대로의 이 진화를 겪어서 거친 과정의 하나의 결과물이다라는 것이죠. 일단 각설하고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처음에 원핵 세포로부터 이 모든 진화 과정이 시작되었다. 그 후에 진핵 세포가 그로부터 이제 이어져 나오게 됐다라는 것을 무슨 근거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면 결국은 이제 화석이죠. 화석.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지구가 탄생을 약 46억 년 전 정도에 지구가 이제 처음으로 생겨났다고 이제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처음으로 태초에 생명체가 탄생을 한 것이 그로부터 한 10억 년도 훨씬 지난 35억 년 전쯤에 처음으로 그 흔적이 발견이 됩니다. 어떤 형식으로? 화석.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화석 같은 거는 이것이 언제,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를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 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겠으나, 그래서 이제 그 원핵 생물의 처음에 화석이 한 35억 년쯤에 처음으로 발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원핵 생물이 지구상에 먼저 생겨났구나라는 것으로 유추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보니까 그럼 진핵 생물은 언제 나온 건데, 진핵 생물과 원핵 생물의 이 갭 자체는 이 35억 년과 18억 년의 그 엄청난 그 갭이 있는 것이죠. 어머나 세상에, 이런 큰 갭, 감히 서로 마주하고 겸상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차이가 아닌 엄청난 우리의 선적격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지난 시간에 이제 밀러의 방정관 실험에서 언급이 되었듯이 처음에 태초에 지구가 생겨났을 때 이 지구의 대기는 산소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었다는 거죠.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완전히 거의 한 4분의 1 정도가 산소인 이 대기가 그렇게 되었나?
대기의 산소가 축적이 되기 시작한 건 바로 이 사이에 진핵 생물이 생겨나고 원핵 생물이 생겨나는 그 중간 사이의 갭 동안에 중간에 무언가가 무슨 일에 의해서 대기의 산소가 처음에 뿅 하고 처음에 생기더니 그것이 점점 그 양이 많아지기 시작해서 오늘날에 여기에 이르게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뭔가가 있어. 혹시 진핵 생물이라고 하는 우리는 산소가 있기 전에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단 말임? 이 혹시 산소의 축적과 진핵 생물의 탄생이 뭔가 어떤 인과관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근거 있는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예, 맞습니다. 진핵 생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살아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의 이 존재는 매우 필수적인 것이었다고 우리는 지금 현재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왜? 아니 도대체 우리의 삶에 어떤 그 대답은 바로 우리 모든 진핵세포에만 존재하는 하나의 중요한 세포 소기관인 그 이름도 유명한 미토콘드리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미토콘드리아, 영어로 마이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그 다음에 진핵생물이 탄생한 후에도 한참 지난 다음에 18억 년과 12억 년 사이에 이게 6억 년이라고 하면 아니 우리가 6천년도 생각하면 끔찍한 기간인데 6천년도 아니고 6만년도 아니고 600만 년도 아니고 6천만 년도 아니고 6억 년을 지나서야 처음으로 다세포 생물이라고 하는 것이 탄생을 했다라는 얘기죠. 다세포 우리 같은 동물, 식물, 그 다음에 곰팡이 버섯들을 포함하고 있는 균류라고 하는 요 세 가지 그룹의 생명체들이 다세포 생물들을 오로지 대표를 합니다. 이들은 그러니까 전부 진핵 생물이라는 얘기죠. 아니 원핵 생물 그 유한 그 장구한 긴 역사 동안에 니들은 누구들 나름의 어떤 다세포 생물 하나 전혀 탄생 안 시킨겨? 그렇다는 얘기죠. 원핵 생물은 저희는 다세포 생물 안 키웁니다. 그러니까 모든 다세포 생물은 진핵 생물 중에 그 일부가 뭔가 야 우리 떨어지지 말고 같이 살자. 결국 다세포 생물과 단세포 생물의 차이는 세포 분열을 원래 하나의 세포가 두 개의 세포로 분리하는 그런 식으로 세포 분열을 하면서 세포의 그 개수가 불어나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의 세포 분열을 하면 각자가 서로 이제 빠이빠이 아닙니까? 이제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서로 각자 다른 길을 가기로 하고 이것이 이제 단세포 생물들의 일종의 그런 생활 방식인데 다세포 생물은 세포 분열이 일어난 이후에도 야야 우리가 같이 세포 분열을 해서 서로 이제 갈라섰다고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계속 붙어 있게 되는 것이 일종의 다세포 생물이라고 생각을 얼핏 해볼 수도 있겠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로 사람의 경우를 살펴봤을 때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의 처음에 시작은 어디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겁니까? 수정란 아닙니까? 수정란. 색깔을 자꾸 헷갈려서. 영어로 자이고트라고 이제 자이고트라는 건 학문적인 용어이고 일반적인 용어는 fertilized egg를 이제 수정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정자와 난자가 합쳐져서 그 수정란에서 그때부터 세포 분열을 막 하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이 다세포 생물인 사람과 같은 다세포 생물도 처음에 출발점은 하나의 세포로부터 시작을 해서 세포 분열을 계속 해오면서 몇 개의 세포로 대체 이렇게 나같이 이미 성인이 훨씬 오래전에 지나버린 나 같은 존재는 몇백 조, 막 700조? 혹자는 400조라고도 하고 혹자는 700조라고 하고 그 감당이 되나 세는 게? 그 다음에 왜 400조와 700조의 그러한 큰 차이가 나는 거냐? 최홍만과 나와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세포의 개수에 있어서 등치가 뭐 그렇게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만 그래서 그것이 이제 다세포 생물이 그 이후에나 이렇게 탄생을 했다는 얘기인데
좋아, 뭐 단세포 진핵 생물이 됐던 다세포 진핵 생물이 됐던 간에 문제는 이들이 대기의 산소 축적이 충분히 있고 난 이후에야 뭔가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왜 미토콘드리아, 일단 그 하나의 근거는 단서는 진핵 생물만이 세포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와 산소와의 뭐 어떤 관계가 있길래,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생각해 보면 그 원활한 자체 기능을 위해서는 산소 없이는 절대로 그것을 수행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거기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구나.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부연을 하겠지만,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면서 그 다음에 이 모든 일련의 모든 사건들은 사실은 전부 물에서, 수상에서, 바다에서, 해양에서 이루어진, 그러니까 생명의 태동은 원래 이제 바닷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애들 중에 일부가 용감하게도 총대를 메고 이제는 육지로 올라가서 살아야 되겠다. 첫 시간에 줌 수업할 때 농담으로 애드립 농담하느라고 노아의 홍수가 이미 다 지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우리도 육지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썰렁한 농담을 하긴 했으나, 어쨌든 그것이 일종의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입니다만, 증거로서 생물들이 그 이후에 훨씬 이 시간을 보면은 4천만 년 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주 최근에서야 비로소 이 생물체들이 점차적으로, 처음에는 식물과 균류 뭐라고 했죠? 곰팡이, 그다음에 버섯, 그다음에 그 곰팡이 중에 일부는 단세포 곰팡이도 있죠. 그들이 바로 효모라고 하는 그들이 먼저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 살아 보니까 괜찮더라 나름대로 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던 동물 중에서도 이제 무척추 동물, 등뼈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 무척추 동물들이 먼저 그들을 따라가기 시작하고, 우리와 같은 척추 동물들은 맨 나중에까지 이렇게 간보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거 역시 사실은 이러한 식의 육지 이전에는 또 산소 자체가 좀 이따 언급이 되겠지만 산소의 존재가 대기 중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산소 축적과 그럼 그것이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자가 영양 생물이라고 하는, 영어로 오토트로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들의 활동에 의해서 대기의 산소가 축적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토트로프는 무엇이냐? 이제 오토트로프와 대비되는 것이 이제 종속 영양 생물이라는 것인데, 이것과 대비되는 생물체가 종속 영양 생물, 영어로 얘기하면 헤테로트로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오토트로프는 무엇이냐? 처음에 태초에 원시 세포가 생겨났을 때 그 당시의 세포들은, 그 이후로 그때 당시에 마구 이제 생겨나게 된 후손 세포들은 모두 종속 영양 생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헤테로트로프. 태초에는. 그러다가 그들 중에서 일부가 무언가 어떤 큰 은총을 받아서 자가 영양 생물로 진화가 가능했다라고 이제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 영양 생물은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이냐 하면은, 이들은 모두 이런 신박한 재주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무기물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탄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이런 심플한 그런 화학 물질들. 물론 카본 다이옥사이드, 이산화탄소는 탄소를 포함하고 있으나 여전히 무기물 중에 하나다라고 간주를 한다고 했죠. 무기물들을 이용을 해서 이들을
탄소 유기물로 변환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야, 얘네들과 탄소 유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탄소 유기물이라는 용어 자체가 좀 웃기지만 유기물이라고 하면 일단 탄소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니까 마치 역전 무슨 하는 그런 용어처럼 중복 redundant한 표현을 사용을 하는 것이지만, 유기물에 탄소를 포함하는 그런 화학물질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탄소 유기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만, 이 무기물을 탄소 유기물로 변환을 해서 이것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에너지원이 이제 중요한 화두가, 우리가 에너지원으로서 우리 일상에서 늘 사용하는 물질이 무엇입니까? 에너지원? 뭐죠? 밥이잖아요. 밥? 무슨 밥? 음식이란 얘기죠. 음식. 왜 이래? 음식물. 이 음식물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음식을 섭취를 해야만 됩니까?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음식물로부터 어떻게 에너지를 얻습니까? 음식물을 분해를 하잖아요. 지금. 밥을 먹으면 밥을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밥이라고 하는 음식물에 들어있는 고분자 물질들이 이 저분자 물질로 분해가 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이 되면서 그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다른데 그 에너지를 전혀서 사용을 한다. 한마디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돌려막기. 왜 이런 식으로 돌려막기를 하느냐? 네가 깔끔하게 이제 만들지 못하고 뭐라 그랬죠? 연력학 제1법칙에 구속될 수밖에 없는 슬픈 존재라고 했죠. 우리 모든 동식물들은, 동식물 세균들은, 모든 생명체들은 결국 우리가 뛰어봤자 부처님 손바닥 아닌 것처럼 물리학의 어떤 법칙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법칙 중에 하나인 연력학 제1법칙에 의거하면 그 누구도 에너지를 만들 수 없다. 네가 에너지가 필요하면 어디서 딴 데 가서 끌어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다른 형태로 전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연력학 제1법칙의 근간입니다. 그러니까 또 에너지를 사용을 했다라는 말도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거짓말이 되는 거죠. 네가 뭔데 네 맘대로 에너지를 써서 없애? 에너지는, 우주 전체에 있는 에너지는 새로 생겨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제1법칙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에너지 유지 보수를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외부에서, 그러니까 음식물의 형태로 가져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물이라는 것은 뭔가 에너지를 담뿍 담고 있는 그런 물질이어야 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탄소가 들은 유기물입니다. 유기물 중에서도 고분자 유기물들을 이제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해야만 등치가 큰 녀석을 데려와서 이렇게 분해를 해야 거기서 뭔가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애경에 아무것도 아닌 거 갖고 와서 분해해봤자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되는. 그래서 무기물은 음식물을 제공하는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될 수가 없는 것인데, 그것이 일종의 일반적인 법칙인데,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우리 모두는 누구냐? 이 자가 영양생물이 생기기 전에 원래 있었던 종속 영양생물, 헤테로트로프.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헤테로트로프. 우리의 에너지 섭취의 시작은 유기물부터 시작이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 자가 영양생물은 난 그렇게 해서 안 살래 하면서 무기물을 갑자기 이렇게 유기물로 변환을 시킬 수 있는 신박한 재주를 가졌네. 지들이 무슨 신선이라고? 이게 왜 이렇게 신박하냐? 뭐가 중요한 거냐? 라는 얘기는, 무기물에서 여기다 쓰자. 단순한 무기물을 유기물로 변환을 시킨다는 이 얘기는 단순, 복잡, 이것은 거꾸로 역행을 한다는 얘기죠. 무엇의 역행? 열역학 제1법칙이 아니라 이번엔 제2법칙이라고 하는, 얼핏 언급을 했죠. 열역학 제2법칙에 이 소위 말하는 엔트로피라는 것이 있는데,
엔트로피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저절로 점점 이렇게 증가를 하게끔 되어 있다는 얘기. 증가를 한다는 얘기는 훨씬 더 단순한,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단순한 형태로 변화한다는 얘기입니다. 복잡한 것에서. 그런데 이것은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이제. 원래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하면 만물은 복잡한 데에서 단순한 형태로 변화하는 것이 철칙인데, 이것을 거꾸로, 우리가 연어도 아닌 것이 거꾸로 가겠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렇게 혹시 안 될까? 이것이 희한하다라는 얘기죠. 너 이거 어떻게 했니? 라는 얘기죠. 얼핏 언급했듯이, 아니, 무기물에서 유기물, 원시세포를 이루기 위해서가 어떤 여러 가지 유기 고분자 물질들을 저절로 만든다라는 것이 그래서 안 된다라고 마구 이제 비난을 받았는데, 과학자들이 그것을 어떤 논리적으로 이것을 해결했습니까? 뭐 하면 돼? 여기다 에너지 넣으면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에너지를 주입하면 돼.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에너지를 받아서 그 에너지를 사용해서 무기물에서 유기물을 합성을 해버린다는 얘기죠. 가능하죠, 물론 이론적으로. 다만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할 수 없었던 것을 일부의 이 원핵 생물들 중에 하나가 진화를 그렇게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들은 이 유기물이 바로 그들의 음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얘기는, 자, 우리가 음식물을 먹을 때 음식물이라는 것이 음식물의 재료로 쓸 수 있다는 것이 유기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말이 표현을 해주듯이 유기물 하면은 우리가 유기물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딜 가야 됩니까? 아무리 땅을 파봤자 유기물 찾기 힘들죠. 살아있는 또는 한 번이라도 살았던 적이 있는 그런 생명체를 뒤져야 그나마 그 안에서 그들을 이루는 물질들이 이제 유기물 덩어리인 것이잖아요. 그게 아주 슬픈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나의 존재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어떤 음식물을 얻기 위해서 취해야 되는 그런 어떤 상대 객체가 또 다른 생명체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의 생명을 이렇게 해치지 않고는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아주 이런 이 슬픈 현실에 살고 있는데, 이 종속 영양 생물로서 헤테로트롭들은 다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것인데, 세상에 그렇게 살지 않는 방법이 있다니, 너도 자가 영양 생물이 되면 돼. 그들은 무기물을 여기저기서 주섬주섬 끌어모아서 에너지만 얻어와서 이렇게 주섬주섬 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 밥을 만들어버리고 그것을 다시 분해해가지고서 자신의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거니까. 와, 응? 그래서 거기서 이제 광합성,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러한 형태의 대사작용이 알고 있는 광합성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알고 있는 이 녹색 친구들, 식물로 대표되는 이 녹색 친구들이 햇빛을 이용해서 그 햇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갑자기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 자, 그러나 그건 너무 앞서 나간 것이고, 태초에 생겨난 그러한 자가 영양생물의 그런 대사 형태는 이러한 것이었다라고 이제 일단은 유추가 됩니다만, 광합성 자체가 아니고 일단은 또 다른 형태의 에너지를 얻어서, 일단은 물론 그것도 이제 뭐 괜찮은 방식이긴 하나, 이산화탄소와 수소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조금 더 복잡한 형태의 유기물인 메탄을 만들어내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일종의 뭐 자가 영양생물의 하나의 대사 방식이나 자, 일단 이것이 이제 처음에 그들이 진화를 해낸 방식인데, 좀 더 진화를 해서 이제 광합성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영양생물이 여기서 발전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부산물로서 산소가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것이니까. 그에 대비되는 원래 있는 이 종속영양생물, 아까 언급한 이 종속영양생물들은 유기물만을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지금 설명을 했듯이. 그래서 처음에 모든 생명체들은 전부 종속영양생물이었는데, 이들의 중에 일부가 이제 초기에 이제 자가 영양생물로 진화를 하고, 그런데 그들 중에서 이제 또 갑자기 야, 이거 이 좀 이렇게 효율을 높일 수 없을까 하다가 그들 중에 일부가 이제
광합성이라는 것은 이거 한번 해볼까? 광합성 뭔데? 광합성 능력을 가진 자가용 생물이 출현되면서 산소가 축적이 되게 됩니다. 어떻게? 이 방정식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에너지원을 투입을 해서 이런 식으로 광합성을 하게 되면은 일단 포도당이라고 하는 이제 좀 더 복잡한 이것이 포도당의 분자식인데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의 그들의 노폐물로서 부산물로서 산소가 기체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럼 이들이 계속 방출을 함으로써 방출됨으로써 대기에 조금씩 이제 산소가 쌓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런 식의 광합성을 하게 되는 이때까지만 해도 이 모든 생명체들은 전부 다 원핵 생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원핵 생물 중에서 이런 식으로 광합성을 하는 친구들이 누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보니까 오늘날에도 원핵 이 광합성을 지구 전체의 광합성의 상당 부분을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 이 원핵 생물들이 이 사이에노백테리아라고 하는 한국말로 남세균이라고 하는데 사이에노백테리아들의 조상들이 아마도 그것을 처음에 시작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이아노백테리아들을 현재 이제 보면 여러 가지 해양, 특히 호주라든가 뭐 여러 가지 해변가에서 어떤 형태로 이들이 그들의 흔적을 남기느냐 하면은 스트로메톨라이트라고 하는 형태로 이 스트로메톨라이트라고 하는 형태로 일종의 어떤 퇴적층 비슷하게 죽은 그런 그 이전 세대 사이아노백테리아 그 층 위에 새롭게 생산하면서 일종의 층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바위 같은 돌덩어리 위에다가 마치 화석과 비슷하게. 그런데 이제 옛날에 그 몇십억 년 전에 화석들도 보면은 비교를 해봤을 때 그 사이아노백테리아 스트로마톨라이트와 이렇게 이제 형태를 비교해 보면 이 너무나도 닮은 그런 형태로서 이 화석들이 발견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저들이 바로 이 현재 현존하는 요 남세균들의 조상이었겠구나라고 생각을 쉽게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쪽 오른쪽에 있는 요 사진이 사이아노백테리아들이 세포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세포가 이제 사이아노백테리아들은 사실은 이렇게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여러 개의 세포들이 뭉쳐서 이렇게 일종의 군집 형태로 살아가는데 또 여기 이 단일 세포 형태로 광합성을 하게 되는 이런 퍼플 박테리아라고 마치 녹색 식물들처럼 이 남세균들이 녹색을 띠고 있는 이유는 식물들은 광합성을 수행을 하는데 광합성을 수행을 하는 그 기능을 전담하는 세포 소기관이 바로 엽록체이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럼 이들 남세균들이 엽록체가 있다는 얘기? 없죠. 당연히 원핵 세포로서 세포 소기관들이 하나도 없는데 근데 뭐야 얘네들이 왜 이렇게 녹색 빛깔을 띠고 있죠? 엽록체가 이런 특별한 녹색을 띠고 있는 얘기는 무엇 때문입니까? 엽록체 안에 즐비하게 있는 그 특별한 색소체인 빛을 받아들이는 광수용체라고 얘기하는 그 색소체인 엽록소가 있어서 그렇죠. 그 엽록소가 빛을 받아들이는 파장 자체가 특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녹색 빛깔을 우리의 눈에 볼 때 보이게 되는 이유인데 이들이 이런 똑같은 녹색을 띠고 있는 이유는 비록 이들이 엽록체라고 하는 소기관은 없으나 색소의 엽록소는 똑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녹색을 띠고 있는 것이고 그럼 광합성을 하는 친구들은 전부 다 이렇게 녹색을 띠고 있겠구나. 일반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이걸 보세요. 여기에 퍼플 박테리아라고 하는 이 친구들 역시 똑같은 법칙으로 광합성을 하면서 산소를 지금 광합성의 부산물로서 산소를 방출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인데 색깔이 이들은 녹색이 아니라 보라색이네. 왜냐하면 이들의 색소는 엽록소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색소를 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빛을 받아들여서 그 에너지를 전용을 해서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광합성을 하면 무조건 다 녹색이야 라고 하는 그 편견에서도 깨어나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남세균의 세포 안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엽록소들이 일종의 특이한, 그들 자체의 특이한 막 같은 것을 이제 이런 구성 형태로 안에서 이렇게 녹색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가 결국은 이들의 활동에 의해서 없었던 산소가 대기에 엄청나게 많아졌다라는 것은 이제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인데, 그걸 아니고는 산소가 어디서 생겨날 길이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산소가 그러면 산소가 생겼다,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다 였을까? 그것만은 아닌, 모든 변화에는 그 변화에 의한 희생이 따르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 지금 1년에 요즘 작근에 벌어진 이런 코로나 팬데믹 현상도 사실은 그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그에 의해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생활 방식이 변하고 적응하지 못하고 일종의 당장 죽는 것은 아니나 결국 도태되는 그런 이제 그룹의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고, 또 그것에 새롭게 적응을 해서 그것을 이용을 해서 갑자기 또 거기에 이득을 얻는 또 새로운 그룹의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처럼, 이러한 변혁기에도, 산소가 생겨나기 시작한 대변혁기에도 일부 기존 생물에게 있어서는 이 산소라는 것은, 우리도 왜 세제 같은 거 옥시클린 싹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산소로 이제 클린을 한다는 얘기는 뭔가 해도 없애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그때 현존하는 그 기존 생명체들에게 있어서는 산소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단순히 독극물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 산소가 점점 축적이 되면 될수록 이들에게 있어서는 점점 삶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이죠. 죽는 건가 하고 이제 그래서 많은 그때 존재하던 그 기득층 기존 생물체에서는 산소가 전혀 반갑지가 않았을 것이지만, 변하는 기회다라는 모토하에 이 산소를 이용을 해서 새로운 에너지 대사 방식을 개발을 해낸 스스로 자기가 고민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나를 변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생명체가 누가 있겠습니까만은, 어쩌다 그들 중에 돌연변이가 막 있었는데, 그 중에 옛날에는 병신 취급받았던, 이거 병신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아직도 제가 구태의연한 사고 방식에 취소. 이렇게 멸시받고 있던, 저런 이상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하고 멸시를 받았던 일부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던 개체들이, 그 돌연변이가 결국 그 산소를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능력을 부여해준 돌연변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난 이 산소를 이용해서 새로운 에너지 대사,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에너지 도출 방식은 없었다라고 하는 그 미토콘드리아라는 것을 사용을 해가지고서 이제 새롭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방식이라고 쉽게 설명할 수 있으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조금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얘기는 아니나,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받아들입시다. 그래서 어쨌든 그 산소를 이용해서 새로운 에너지 대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생물이 출현하게 된 거죠. 생겨난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의 에너지원은 무엇입니까? 이 ATP라고, 현존하는 모든 생명체들이 ATP라고 하는 이 물질을 하나의 일종의 에너지의 가장 범용 에너지 단위로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서양 이 생물학 교과서라든가 할 때는 이 ATP를 하나의 에너지 캐시라고, 현금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언제 어디든지 그냥 곧바로 직접 꺼내서 쓸 수 있는 그런 에너지원이라는 뜻에서 현금, 현찰. 그러면 현찰이 아닌 크레딧 카드 또는 체크,
구실을 하는 그런 에너지원은 어디 있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유기호흡을 할 때 그 비유를 하면서 이제 언급을 하겠으나, 그 ATP라는 것을 그러니까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만들어낼수록 우리들은 에너지가 풍부하게 되는 것인데, 현금을 그득하게 쌓아놓고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그런데 그 ATP를 만들어내는 방식에 있어서 산소를 활용을 해가지고서 지금 현재 미토콘드리아에서 발생하는 그런 에너지 대사 방식, 유기호흡인 것이죠. 그것이 왜 그것을 유기호흡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됐는지가 이제 거기서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이전은 그런 방식이 없었으니까 ATP를 생산하는 그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이죠. 아주 작은 양의 에너지만을 생산해낼 수가 있었는데, 이 새로운 방식, 산소를 이용해서 ATP를 만들어내는 그 방식은 마치 이제 에너지 혁명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 전까지는 무슨 아궁이 때다가 이제 새롭게 무슨 원자력 발전소 세운 것처럼 그 큰 변화가 생겨버린 것이죠. 그러니 이제 새로운 엄청난 효율을 가진 새로운 생명체가 탄생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누구? 진핵생물. 또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누구? 진핵생물 중에서도 다세포 생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연을 해서 또 약간 사이드로 빠진다면은 그러한 어떤 그 변화가 있을 때마다 지구의 역사를 보면은 이 엄청난 격변, 대멸종이라고 하는 형태의 이런 급변이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그러한 대멸종은 아주 최근에 이게 언제적 얘기냐, 한 145만 년, 145만 년이 아니라 뭔 소리야? 밀리언 이어즈니까 100만 년이니까 1억 4,500만 년 전이 되는 것이죠. 약 1억 4,500만 년 전쯤에 이것이 대멸종이 일어났는데, 그 와중에 우리에게 그 친숙하던 이 모든 공룡들이 전부 다 멸종을 해버린 그 사건. 이제 밖에서 그 해성인지 뭐지, 그 큰 유성 해성도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나, 그걸 영어로 에스터로이드라고 하는데 그거 한국말이 왜 또 생각이 안 나냐? 이게 운석, 큰 운석, 이게 충돌을 해서 완전히 지구를 아주 혼비박산을 내버려가지고서 거의 지구상의 80%에 달하는 모든 생명체들이 없어져 버렸다는, 멸종을 해버렸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딱 한 번만 유일하게 있었던 그런 큰 대멸종 사건이었냐? 아니라고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는 거죠. 훨씬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훨씬 더 그 이전에는 또 하나의 무슨 트리에이식 그 주기에는 그와 비슷한 다른 대량 멸종 사건이 또 하나 있었고, 여태까지 그래서 크게 그러한 큰 대멸종 사건만 가늠해봐도 최소한 5번은 그런 대량 멸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그 멸종의 그 스케일이 가장 컸었던 것은 페르미안기라고 하는 요 고학 연대이쯤에, 요것이 이제 300만 년이 아니라 3억 년 전쯤이죠. 그때쯤에 페르미안기쯤에 있었던 이 대량 멸종은 거의 지구상의 95%, 거의 완전히 우리가 대가 끊길 뻔했네. 95%가 없어졌다는 얘기는. 근데 이 멸종은 사실은 그때 당시에 산소가 엄청나게 갑자기 지구상에 그 양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그에 의해서 그 폐해로 그 생명체들이 전부 사라졌다는 그런 이제 증거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산소가 이렇게 축적되면 모든 생명체에 있어서 다 축복인 것은 절대 아니었다라는 것이 여기서도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그 산소를
이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한 새롭게 진화한 생명체들에게 있어서는 산소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도 포함이 되는 얘기죠. 무엇인고 하니 산소를 이용해서 좀 전에 설명을 했듯이 훨씬 더 효율적인 이러한 산화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음식 물질을 분해를 하는 과정이 일종의 이 화학 반응으로 본다면은 산화 환원 반응이 이제 차원에서 보면 산화 반응이거든요. 그것도 역시 이제 나중에 때가 되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지만, 그래서 그 효율적인 산화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에너지를 훨씬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생산을 할 수 있게 되는 방법을 터득을 한 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미토콘드리아에서 수행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대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쓸 수가 있게 되니까 크기가 훨씬 더 큰 크기의 생명체의 구형, 다세포 생물이 바로 여기서 이제 가능해져. 물론 진핵세포 자체도 진핵세포와 원핵세포를 비교했을 때 진핵세포는 왜 이렇게 크기가 크냐, 세포 자체의 사이즈 자체만 해도 그것도 사실은 일부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있으면서 큰 크기가, 우리가 작은 단칸방에 살다가 원룸에서 살다가 방 몇 개짜리 대형 큰 평수 아파트로 이사 가면은 그 큰 평수는 다 뭘로 다 메꿔야 됩니까? 다 돈으로 메꿔야 되잖아요. 그게 능력이 되면 큰 아파트로 이사 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안 되면 에이 원룸에서 사는 거지 뭐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그 큰 크기의 생명체 구형이 결국 산소가 얼마나 가용할 수 있는 산소가 있느냐와도 이제 이런 측면에서 연결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하나의 그것을 이제 입증하는 증거로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먼 옛날에 보면은 약 250 million years니까 2억 5천만 년 전이죠. 이것도 역시 이때쯤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이 당시에는 지금은 볼 수 없는 거대 비행곤충이라고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거대 비행곤충, 거대 비행곤충. 대표적으로 그 큰 잠자리, 대형 잠자리의 화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크길래 거대 비행곤충이라는 거야? 혹시 무슨 팔인데 무슨 2, 3m 되는 팔이, 생각만 해도 끔찍끔찍하다는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 이렇게 거대 비행곤충을 언급을 하면서도 한 번 더 찾아볼 생각은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거대 비행곤충이라고 하는 것이야 라고 하다가 이 수업 준비를 하면서 이제 한번 그렇게 게으르게 살 게 아니라 한번 찾아보자, 검색을 해보자 해서 찾아봤더니, 약 길이가 이제 날개 스팬, 윙 스팬이라고 하는 그게 한 7, 80cm 정도, 약 1m가 안 되는 거죠. 뭐 정도. 엄청 크죠. 사실 잠자리가 요만하다라고, 보통 잠자리 크기가 요만하다라고 생각할 때 이만큼의 크기의 잠자리가 있다는 얘기는 이건 와우 그런 것인데, 그러한 거대 비행곤충들이 잠자리를 대표하는 거대 비행곤충들이 창궐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얘기죠. 언제? 이때쯤에. 그럼 왜 지금은 없는 거야? 이들이 싹 사라졌어요. 멸종을 해버렸어. 그런데 그 멸종한 시기와 또 그들이 창궐했던 시기와의 어떤 연관관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은 이것이 대기의 산소가 지금 현재 지금 대기의 산소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들보다 약 예를 들어서 한 3분의 1 정도는 훨씬, 한 30% 정도는 훨씬 더 양이 많았다는 얘기죠.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그러다가 갑자기 그 산소 양이 뚝 떨어지면서 그럼 그 산소 양이 뚝 떨어지면서 어떻게 됐느냐?
그 비행곤충, 거대 비행곤충들도 갑자기 같이 사라지게 됐다. 왜 이런 상관관계가 있어야만 되느냐? 같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짐승이긴 하나 새와 곤충이 날아다니는 그 메커니즘은 워낙 달라서 곤충의 비행 이 동작을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양의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산소가 그만큼 이제 뒷받침이 되지 못하면 이들이 그런 환경에서 그러한 큰 몸집을 유지를 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유추를 해볼 수 있을 뿐이죠. 그래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나 유추를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나중에 훨씬 더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되면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이 판명이 되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도 이것이 절대로 불변하는 진실인 줄 알고 철석같이 믿고 또 그것을 막 강단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들 많아질 테지만 그러다가 갑자기 보면 나중에 그 다음날 아니야 그거 아니래 라고 판명이 되면 해버리는 경우가 이제 생물학에 특히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변하지 않는 역동적인 다이내믹한 성질을 보여주는 측면에서 한 가지 개인적으로 매력이 있는 분야라고 또 생각이 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그러한 사실들이 계속해서 축적이 되고 있는 학문이 생물학인데 언제까지 머리에 담는 지식을 강요하는 학문으로 자리매김할 것이야.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세상이 바뀌어서 이렇게 검색을 그때그때 검색을 하면서 지식을 이렇게 보정을 해 나오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는 우리의 생활 방식을 바꿔야 되지 않겠냐 하는 측면에서 이제 수업 첫 시간에 얘기한 시험 방식을 그래서 인터넷 검색이 허용이 되는 그런 오픈북으로 본다라는 그런 근본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 그 산소가 빨리 산소 마무리하고 또 이번 우리가 시간이 빨리 가나? 그러면 이 축적된 산소는 어떤 일을 또 발생시켰느냐 하면은 그런 식으로 새로운 생명체가 탄생시켜주고 또 에너지를 활용하는 그 방식에 혁명을 이루어오기도 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이 대기 자체의 이 성질을 화학적인 성질을 태초에 산소가 없던 그런 대기는 우리는 환원적인 대기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글자 그대로 환원적 대기라니 이건 뭔 소리요? 라고 얘기할 때 이것을 reducing atmosphere라고 얘기를 하죠. 산소가 없기 때문에 산소가 있으면 우리가 산화된다라고 하면 어떤 물질이 산소와 결합을 하게 되면 이제 산화된다고 하잖아요. 산소가 없는데 뭔 놈의 산화? 물론 산소가 없이도 산화될 수 있죠. 전자의 흐름에 의해서. 그러나 일단 산소가 질비하면 그 산소들이 화학 반응을 인터셉트 해가지고 자기가 그 전자를 뺏어가면서 산화되는 건 맞는 얘기니까 그런 이 산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가 훨씬 더 힘들어지기. 그러니까 산화의 반대말인 환원이라는 반응이 훨씬 더 지배적이었던 그런 환경에서 그것을 우리는 환원적 대기라고 하는데 산소가 풍부해지면서 그 반대적인 그런 이제 oxidizing environment, oxidizing atmosphere로 바뀌는 거죠. oxidizing atmosphere로. 그러면 이 oxidizing atmosphere 그것이 이제 무엇이 달라지는 건데 하면은 그것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원시 대기에서의 어떤 간단한 무기물로부터 복잡한 유기물질이 자연적으로 저절로 생겨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런 자연 발생적인 생명의 태동이 훨씬 더 어렵게 되는 것이죠. 이 산화적인 대기 조건에서는. 뭐 일단 이거 역시 이론적인 추론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훨씬 더 치졸한 변명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과학자들이
원시 대기에서 이러한 방식에서 저절로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합성이 되면서 그 유기물들 중에서 훨씬 더 복잡한 유기 고분자 물질들이 이제 세포를 구성하기에 적합한 그런 물질들이 생겨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좋아, 그렇다면은 그것을 계속 태클을 거는 저 창조과학계 계열의 이제 인사들이 그러면 이제 반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왜 요즘은 그것이 안 일어나느냐? 옛날에 일어났다면 지금도 그렇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왜 안 되는 거야? 라고. 그거 사실은 일리 있는 지적이죠. 그랬을 때 그것을 이제 대응하는 하나의 답변이, 왜냐하면 말이죠. 지금은 환경이 바뀌었거든요. 이제 옛날처럼 이런 산업적 대기가 아니라 이제 산업적 대기거든요. 뭐 좀 알고 오세요라고 이렇게 해버리려고 하는 것인데, 글쎄 올시다. 그게 정말 깔끔한 답이 될 수 있을런지는 개인적으로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다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이론 자체가 완벽한 이론은 아니라는 것은 조금 납득이 가나, 그렇다고 해서 그 정반대의 얼터너티브를 상상하면 그것은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허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그럼 누군가가 거기 있어가지고서 누군가에 의해서 그것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최소한 이 과학이라는 것을 또 이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이 바운더리 안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산소가 또 한 가지 일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육상으로의 이주가 산소 덕분에 또 이제 가능해진 것이죠. 그래서 축적된 산소는 저 위로 올라가서 성층권 위에서 오존으로 자연적으로 변화했다가 다시 산소로 변했다는 이런 사이클 이제 반응을 계속 반복을 하기 때문에, 그 성층권 위에서 외부에서 우주 밖에서 날아오는 지구를 마구 때리고 있었던, 지구를 마구 무자비하게 폭격을 했던 그러한 어마무시한 유해한 그런 광선들을, 자외선을 유시한 여러 가지 유해한 광선들을 보호를 해주는 보호층이 생겨버리는 것이죠. 그 이전에는 동식물들이 바닷속에 있다가 육상으로 이주를 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갔다가는 금방 곧 수분 만에 장렬하게 전사했을 것이다 라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해지면서 그 이후에 비로소 이제 우리가 이주를 할 수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아주 사실 재미있는 것은 우리의 혈액이 적혈구든 백혈구든 간에 이 모든 혈액들은 골수에서 혈액세포들은 적혈구, 백혈구들을 위시한 모든 혈액세포들은 골수에서 생성됩니다. 골수라는 것은 뭡니까? 단단한 뼈 속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한 티슈인 것이죠. 혈액은 뼈를 돌고 있지 않잖아요. 아니 왜 그 혈액세포들을 왜 하필이면 그 깊숙한 어둡고 그 음침한 그 뼛속 깊숙이에서 만들어야만 될까? 예를 들어서 혈액이 이제 순환이 되고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보면은 그들과 가장 훨씬 더 물류 측면에서 훨씬 더 밀접하게 효율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은 뭐 간이라든가 콩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이들이 과연 혈액과 훨씬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하나의 기관이거든요. 여기서 만들면 좋잖아. 근데 굳이 그 깊숙한 어두침침한 골수에서 혈액세포를 만들어서 걔네들이 그 골수에서 기어나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단단한 뼈를 뚫고 나와서 왜 이렇게 해야만 될까? 라고 의아하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알고 봤더니 물고기들 있잖아요. 이 척추동물, 육지에서 사는 척추동물들만이 우리 같은 포유동물 같은 척추동물만이 혈액세포가 골수에서 생성이 됩니다.
물고기는 그럼 물속에 사는 물고기는 그들의 혈액세포는 콩팥에서 만들어집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육지의 이동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최근의 연구 결과에서 밝혀진 겁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도 좋을 만큼 매우 재미있는 얘기지만 이것은 나만이 재미있을 것 같기 때문에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겠고 그것을 입증하는 하나의 증거로서 이 개구리를 보면 물속에서 주로 많이 살고 있는 올챙이 시절에는 그들의 혈액이 콩팥에서 만들어지다가 육지로에서의 생활이 이제 점점 더 이제 전환이 되는 트랜지션이 되는 성체 개구리로 변화하면서 이들의 혈액 생성이 골수로 이렇게 옮겨가게 되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는 여러 가지 돌연변이 실험을 통해서 그것을 확실히 확인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결국 이 발견 사안의 요지는 뭡니까? 프로텍션. 혈액 세포들이 골수 안으로 들어가게 된 원인은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로부터 육지로 나와서 훨씬 더 민감하게 노출되기 쉬운 여러 가지 유해 광선들에 의해서 혈액 세포가 유해 광선을 맞으면 피부암을 걸리듯이 혈액 세포도 예를 들어서 혈액 세포의 암이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혈병 같은 것들 이런 거 걸리면 대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진화 과정의 일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벌써 1시간이 또 다 지나서 일단 여기서 끝마쳐야 되겠으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일장이 언제 끝날 수 있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계속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일장의 내용 자체가 사실은 매우 일반 생물학 전체의 전체적인 맥락을 아우르는 측면에서 사실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나가봅시다. 안녕.